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영역입니다. 증시가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다가 오늘 급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번 주 초중반에 나와야 하는 반등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요일 내지는 수요일 날 좀 급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했었는데 오늘 드라마틱하게 좀 반등이 좀 나왔죠, 이제요. 오늘 주제는요, 한국 증시 박앤세일.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놓치면 후회한다. 그런 주제를 잡았는데, 실은 제가 어제 저녁에 미리 이제 원고를 작성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원래 공포의 학습 효과. 이번에도 통할까? 결론은 공포의 주식을 사가지고 손해난 적 없다. 이번에도 성공한다, 통한다. 그런 주제를 잡았는데 때마침 아침에 일어나니까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 요인 자체는 악재 영향력이 확대가 제한적일 거고, 우리나라 주가가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을 얘기할 때 코스피 2400포인트는 제가 난공불락이라고 했었는데 거기까지 붕괴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저는 차트보다는 미국 시장 기술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많이 빠졌지만은 기술주들이 엔비디아라든가 주가들이 최근에 조정국면 쪽에서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다는 측면이고, 특히 우리나라 지수에 영향력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주가가 싸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PBR 지표 항상 주가 떨어지면 얘기하죠. 이렇게 본다 한다면 주가가 떨어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시장을 볼 때 기업의 가치가 모여서 결국은 코스피 시장의 가치를 이루는 거니까 보면 주가가 떨어질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결국은 공포 때문에 떨어진 거죠. 결국은 공포의 학습 효과가 앞서겠다시피 제가 예상보다 하루 이틀 늦게 반등이 나왔지만은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포의 학습 효과, 공포의 주식을 사면 손해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주식 경력 거의 여기 전문가로 활동하신 분 중에서 저만큼 경력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89년도부터 해가지고 증권사에 입사해가지고 거의 제가 주식시장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항상 믿는 지표가 있습니다. 정말 공포스러울 때, 정말 저도 주가 떨어져서 고객들한테 시달리고 정말로 힘들 때, 그때가 어김없이 지나면 바닥이더라고요. 그때 산 사람은 거의 확률적으로 95% 내지는 99% 확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가까이로 본다 한다면 코로나 때도 그렇죠. 코로나 때도 그런 경우였고, 최근에 주가 하락 자체가 트럼프 관세, 그 다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때마침 우리나라가 공매도 시기를 잘못 잡았죠.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출회됐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2300포인트 가까이 붕괴가 좀 되면서 어제 2023년 10월 31일 날 종합주가 지수가 2277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종가상으로. 거기까지 깼어요. 그 국면 쪽에서 이격이 어느 정도까지 좀 떨어졌나. 이격 90.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격이라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주가가 하락률이거든요. 공포스러우니까 단기간에 주가 급나가지 않습니까? 왜 90.4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이제 주가가 급나갈 때 저는 박준영 운영적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시장을 예상할 때 차트를 가지고 이동평균선 가지고 시장을 예측하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딱 주가가 급등하고 급나갈 때 제가 보고 있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단기 이격도입니다. 20일 이격도를 보는데 표를 보내주시게 잡아주시면 이건 거의 저는 99%, 95%, 90% 이상 확률이에요. 거의 맞습니다. 이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맨 아래쪽에 있는 게 이격이거든요. 코스피 이격이
본래 이제 이격이라는 자체는 20일 이격이라는 것 자체는 20일 동안 이동 평균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많이 떨어지면 붙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서 반등을 하는 거고, 반면에 또 과열 국면에 진입을 해가지고 이격이 많이 벌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평선 아래로 내려와서 열을 식혀야 된다. 그런 의미로, 즉 이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105 이상은 과열이니까 매도고, 95 이상에서는 과매도니까 낙폭과대니까 매수해야 된다 지표인데, 이번에 코스피가 보시면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맨 아래 보시면 이거예요. 이게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이번에 90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90까지 코스피가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락입니다. 이번에는 코스피는 더구나 변동성이 크진 않거든요. 코스닥은 많이 떨어지면 92 내지 93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이번에 90까지 떨어졌어요. 코스피에 코스피. 근데 보시면 가깝게는 언제 떨어지나요? 작년 8월달 아실 거예요.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때 종합주가지수가 하루에 200포인트 넘게 떨어질 때입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없잖아요. 그 아래로 내려온 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보시면 가깝게는 없습니다. 이게세요. 이 정도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즉 이번 하락은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단기 급락이라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때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국면 쪽에서, 그래서 제가 이격 기준해 가지고 과매도 국면, 코스피 이격 기준에서 95 아래, 코스닥 시장의 93 아래에서는 만약에 손절매 기회를 놓쳤으면 기다리면 된다. 어김없이 급반등이 나온다. 그런 의미죠.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제가 시전에서 월정 회원들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문으로서 제가 일임 서비스 회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가 떨어지니까 일임 회원들도 전화가 많이 왔어요. 현금화 좀 해놨으면 좋겠다. 관세 때문에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고 다시 대사합시다. 근데 제가 극구 말렸어요. 안 팔았어요. 근데 한 분인가는 계속 전화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불안해가지고 못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반을 팔아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월정 회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저녁 방송을 통해가지고 불안하신 분들, 걱정 없습니다. 오늘 내일 정도 급반등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기다리면 됩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어제 팔고 저점에 살려고 한 사람 오늘 하루에 150포인트 올라가 버리면 완전 손실 복구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공포의 셀 기간이에요. 그래서 주가 많이 떨어질 때 저는 단기 낙폭 가운데 이격 기준으로 해서 이거 확률적으로 거의 90% 이상의 적중률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자, 주가가 오늘 150포인트 올라왔지만은 오늘 주제에서 얘기했다시피 여전히 한국 증시는 박앤셀입니다. 오늘 주가 반등 나왔지만은 여전히 2,400포인트 아래 구간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좀 먼저 좀 말씀 좀 드리고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최근의 하락률입니다. 그리고 오늘 끝난까지 제가 반영을 해가지고 하락 국면에서 얼마만큼 반등이 나왔는지를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기간은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3월 26일부터 떨어졌어요. 거의 비싸게 떨어졌어요. 글로벌 시장이. 오늘까지 반영됐어요. 아시아 증시와 우리 증시, 미국 증시는 어제까지. 자, 이번 하락 국면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국가가 대만 증시입니다. 22%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9.3% 반등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이번 하락 국면에서 2,000포인트대에서 15,000원대 초중반까지 떨어졌다가 간밤에 12.2% 급반등했으니까 거의 하락 부분을 80% 메꾼 거예요. 단숨에 메꿔버린 거잖아요. 그래서요. 일본 증시가 많이 떨어졌죠. 16% 떨어졌는데 오늘 9% 반등했습니다. S&P가 13% 떨어졌는데 9% 반등을 했고 간밤에. 그 다음에 코스피는 13% 떨어졌는데 오늘 6.6% 반등했으니까 하락폭에 반을 메꿨네요. 그 다음에 홍성은 항생지수가 12% 떨어졌는데 오늘 3%. 그 다음에 다우지수가 11% 떨어졌는데 7% 반등.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이번 덜 떨어졌어요. 9.6% 하락했다가 오늘 6% 반등 나왔으니까 거의 코스닥은 하락 부분에 거의 한 60% 정도를 복구했네요. 코스피가 많이 떨어진 이유 자체는 결국 공매도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증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며칠간 떨어졌던 것 자체로 오늘 급반등으로 국내 증시라든 글로벌 증시가 빠르게 복구가 좀 된 거죠. 복구가 좀 된 겁니다. 이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공포의 주식을 사라고 그랬잖아요. 공포 쓰는 것 자체는 뭘로 나타나냐? 이른바 빅스 지수, 공포 지수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S&P 500의 공포 지수예요. 빅스 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빅스 지수가 이게 이제 S&P 500 종목의 한 달간의 어떤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지수화해 놓은 겁니다. 변동성이 높으면 그만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변동성이나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번 하락 국면에서 S&P 500 공포지수가 얼마까지 갔냐면요. 지난 4월 4일, 5일 정도 해가지고 지난주 기준에서 52.3까지 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1991년도부터 제가 해놓은 거잖아요. 9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입니다. 자, 50 정도 올라간 시점에 이때가 이제 금융위기 때입니다. 금융위기 때가 이때요. 그 다음에 이때는 언제냐?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입니다. 근데 이번은 52.3까지 갔으니까 코로나 때와 비슷하게 올라간 거잖아요. 금융위기 때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에요. 5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얼마냐면 간밤에 33.6인데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방송 오기 전에 봤더니 현재 나스닥 선물시장이 조금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그런지 공포지수가 약 2, 3% 정도 올라가서 현재 35 정도에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자, 어느 정도가 안정권이냐? 대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없으면 평균적으로 18에서 16 사이에서 움직임이 전개됩니다. 아주 안정적일 때는 12, 3 정도까지 떨어져요. 근데 최근에 빅스 지수가 대체적으로 17, 8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이번 관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52 정도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 이렇게 이게 역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포 지수가 오히려 낮을 때는 안정적일 때는 좀 위험 요인이 올 수가 있는 거고 또 반면에 현재와 같이 공포 지수가 급등 나올 때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 공포의 주식을 사라 그랬으니까 결국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대체로 50 이상이 고점이었으니까 그때 주식을 사게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 저점에 살 수 있고 그때가 주식의 매수 타임이다. 공포지수 가지고 역발상으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면 공포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주식시장이 더 떨어질 거다. 불안하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공포지수가 역대급으로 따지면 대체로 35, 40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 시점에서 하루 이틀 정도 사이로 인해서 주가는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이른바 탐욕지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포지수가요. 이게 이제 이제 이런 앞서 얘기했다시피 공포의 주식을 사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대표적으로 월가의 현인으로 알려진 워런 버핏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공포의 주식을 사라. 그렇죠? 워런 버핏이 여기 해석을 해보게 되면 그렇죠. 워런 버핏이 시장을 물어볼 때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물어보면 그럼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옛날 누가 물어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수가 어떻게 될까 물어보면 자기는 시장을 전망하지 않는다. 자기는 대신 자기가 시장을 판단할 때 주식시장에 진입하고 그 다음에 빠져나올 때 자기가 딱 염두에 두는 지표가 있다. 이게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때 탐욕스러워할 때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자기는 두려워한다. 경계를 한다는 겁니다.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욕심 부릴 때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무서워할 때 자기는 탐욕스러워한다. 욕심을 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공포스러울 때 주식을 사는 거고 욕심을 부릴 때 주식을 더 간다 할 때 자기는 욕심 부리지 않고 빠져나온다는 의미죠. 의미죠. 워런 버핏이 최근에 이제 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오늘 뭐 기사가 그런 거 떴지 않습니까? 이번 주가 관세 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워런 버핏밖에 없다. 알다시피 워런 버핏이 주식을 많이 팔아놨거든요. 현금성 자산이 보니까 3,3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80조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투자 자금에. 전체 자산 중에서 주식 현금 비중이 54.9%.
주식 비중이 45.1%, 즉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 이런 걸 대비해서, 즉 작년도에 나스닥 시장이 워낙 강세를 보였으니까 워런 버핏 입장에 본다면 대표적으로 워런 버핏이 애플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애플을 주식을 팔았잖아요. 애플 주식을 지금 현재 지금도 아직도 비중은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주식 아마 26% 정도 갖고 있을 겁니다. 아마 9억 주, 10억 주 정도 갖고 있다가 거의 다 팔고 아마 3억 주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애플 주식 아마 $40에 사가지고 최근에 $250까지 갔으니까 무상증자까지 받는 걸 감안하면 뭐 거의 10배 가까이 수익을 냈지 않았을까. 2016년도 샀으니까. 근데 워런 버핏이 언제부터 애플을 팔았느냐? 듣는 얘기는 작년도 1분기부터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워런 버핏이 그렇게 보면 아주 높게 판 건 아니에요. 작년 1분기 때 애플 주식이 $160였는데 작년도 $250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작년 4분기는 안 팔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미리부터 팔았습니다. 애플 주식을 왜 팔았느냐? 워런 버핏 철학이 있어요. 이게 남들이 보게 되면 저도 애플 주식을 보면서 ROE 지표상으로 보면 170이 넘으니까 너무 뛰어난 주식이라는 알고 있는데 PER 기준에서 40배, 50배까지 갔으니까 워런 버핏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PER 30배 성장주 PER 30배가 넘어가면 뒤돌아보지 말고 팔고 나온다. 그런 이제 책을 좀 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PER이 40배까지 갔으니까 워런 버핏 수익도 많이 냈고 그래서 아마 차익을 좀 실현한 게 아닌가. 근데 그 뒤로 팔고 나서 주가가 거의 60%, 70%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높게 판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주가 좀 떨어졌지만 제가 보기에도 지금도 애플 주가는 180불 이상이니까 애플로 본다 한다면 그렇게 고점에서 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워런 버핏 입장에 보면 주가가 폭락했는데 지금은 주식을 살까요? 모르죠. 나스닥 시장 20% 정도 떨어져서. 근데 대신 저쪽 주가 급반등이 나왔으니까 워런 버핏 항상 주식은 공포의 주식을 삽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위기 때 거의 부도 직전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왕창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박이 났죠. 그래서 이런 올가 현일의 대표적인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도 우리 투자가들이 이번 공포 국면 쪽에서 하락 국면에서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앞서 제가 일단 경험적으로 공포의 주식을 사서 손실한 경우는 없어요. 반대로 주식시장이 급등해서 주위에 더 간다 할 때는 대체적으로 주가는 꼭지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죠. 워런 버핏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시장을 전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업을 보고 팔았겠죠. 즉 애플 주가가 비싸니까. 그래서 투자 매매 시점 자체는 공포에 사고 주식 탐욕스러울 때 판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을 알아야 됩니다. 기업을 알아야지 주가 싼지 비싼지를 알게 되는 거. 무조건 공포에 주식을 사는 것 자체는 맞지는 않죠. 공포에 주식 산다는 것 자체는 일반 좋은 기업이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을 산다는 겁니다. 무조건 주가가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싸다 그래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현재와 같이 공포스러울 때는 주가는 많이 떨어지면서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가는 거니까 그때를 그냥 워런 버핏 주가 철학 자체는 주가는 결국 기업의 내재 가치가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내재 가치에 대해서 공포스러울 때 주가 많이 내려가니까 그 시점 자체를 매수 타이밍으로 좀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은 대체적으로 빠질 때 안 사죠. 불안해서 팔고 올라갈 때 따라 사는. 특히 우리 시장 자체는 제가 얘기를 할 때 로우 리스크 워낙 자산 가치 자체가 저평가니까 하방은 제한적이니까 역발상으로 주가가 악재 노출 때 사야 되는 거고 반대로 호재가 노출됐을 때는 성장성이 제한적이니까 따라가게 되게 되면 기회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줄어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현재와 같이 주가가 급락할 때 주식을 좀 사야 되는 겁니다. 이제요. 자, 이번 악재 요인을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트럼프의 관세.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앞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충격이 컸던 것 자체는 우리나라는 그 신저가였거든요. 다른 나라 국가들은 작년도에 주가가 많이 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저점 깨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작년도 저점까지 깨버렸기 때문에 충격은 크죠. 앞서 제가 실제 하락률 자체는 크지는 않았지만은 결국은 이번 주가 하락 자체는 글로벌 시가 하락자는 미국발 하락 자체는 관세지 않습니까? 근데 관세가 모든 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관세도 악재가 있으면 호재로 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악재 자체는
물론 이제 최근에 워낙 관세의 폭 자체가, 인상폭 자체가 예상보다 좀 강하다 보니까 충격이 좀 다소 왔던 건 사실이죠. 오히려 4월 2일 날 관세가 발효된 시점에서는 제로 노출과 함께 제로 소멸과 함께 불확실성이 완화가 좀 되지 않겠는가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관세 인상폭이 컸기 때문에 여기다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커졌잖아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자체는 모든 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이번 관세로 인해 가지고 미국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니까 그에 따라서 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 자체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호재예요. 호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세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좀 되면서 당장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 지금 거의 한 75%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는 지금 50%대였는데 결국은 관세 부분 자체가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은 즉 주식시장에서 기대는 언덕이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자체는. 그렇죠? 만약에 관세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물가는 계속 지금 최근에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으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관세가 전개되면서 미국의 경기가 침체로 간 국면 쪽에서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 한다면 달리 재정 정책이라든가 금리 인하 정책을 사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한다면 악재죠.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 자체가 경기 침체, 디스플레이션이니까. 근데 뭐 이걸로 인해 가지고 관세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그렇던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과거에도 2019년도에 트럼프 정부의 그 당시에 똑같았습니다. 관세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약간 어려워지니까 금리 인하 자체가 미국 시장의 상승 트리거로 작용했던 거거든요. 결국 또 결국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 푸시라는 것 자체가 트럼프가 결국은 주식시장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트럼프의 입김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을 다시 되살릴 거다. 어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있었던 건데 결국은 관세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이 의외로 급락하다 보니까 트럼프의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급반등이 좀 나왔다.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현재 중국과의 관세 인상폭 자체가 계속 확대가 좀 되면서 치고받고 있는 쪽인데 결국은 지금 보니까 오늘 보면 시진핑 국가 주석이 약간 위화적인 제스처를 내놓은 것 같죠. 상호 신뢰가 존중이 된다 한다면 대화할 수 있다. 결국 뭐 관세 125% 미국 쪽에서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84% 결국은 협상하지 않겠습니까 해서요. 결국은 모든 악재 자체는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부분이다. 즉 관세로 인한 너무 악재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이면에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경기 하방을 좀 제어를 좀 하면서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었다. 안전판역 할 수가 있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이제 공매도잖아요. 자, 공매도가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공매도 나온 걸 제가 일자별로 제가 봤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공매도를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오늘 공매도가 코스피 시장에서 7,696억이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796억이 나왔어요. 현재 공매도가 지금 3월 30일 날 시행된 이후로 지금 9일째입니다. 어제 무려 공매도가요. 어제 주식시장이 폭락 나왔을 때 저점 깰 때 무려 코스피 시장에서 1조 5천억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어제 삼성 SK 하이닉스를 거의 400만 주 때렸으니까 1조 3천억 3월 31일보다 더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영향을 마치고 이게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영향이 큽니다. 오늘은 어때요? 오늘 어떻게 본다 한다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더 공매도를 칠 매력이 생겼을 텐데 오늘은 별로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이 주가 하락 국면에서 공매도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 공매도가를 얼마 팔았느냐? 팔았더니 코스피 쪽에 약 9조 원 팔았고요. 9조 원을 팔았고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일평균 얼마 팔았다는 거죠? 9거래니까 1조 원씩 팔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 1조 9천억을 팔았어요. 이게 두 개 합하면 얼마 판 거죠? 약 11조 원을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하루 평균 2천억을 팝니다. 하루에 1조 원 정도 공매도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많은 겁니다. 예. 제가 이제 공매도를 체크해 드릴 때 대체적으로 한 달 정도 전후해 가지고 12조 원 정도 나오면 그 뒤로부터 좀 줄어들면서 시장 영향이 덜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오늘 주가가 좀 올라와서 다행히 영향이 크진 않았는데 만약에 또 주가가 약세 국면 쪽에서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거의 12조 원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긍정적인 것 자체는 대차 잔고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대차 잔고가 72조 원 정도까지 갔다가 현재는 지금 오히려 대차 잔고는 지금 70조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70조 원으로 더 최근에 이틀 동안 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종합주가 지수 2300포인트대에서도 어제 같은 장에 무려 1조 5천억이 공매도가 나왔으니까 이게 당장은 공매도 부분 자체가 시장에 부정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공매도는 뭐예요?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당장은 역기능이죠, 지금. 역기능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코스피 코스닥 해가지고 약 12조 정도까지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지금 종합주가지 낮은 상태에서 공매도 물량이 지금 2400포인트대 전후에 아래에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12조 가까이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 만약에 종합주가 지수가 2500, 2600 올라간다. 그러면 공매도 찾던 세력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공매도 규정 강화에 따라 가지고 공매도 대차거래가 대차거래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90일이거든요. 물론 최장이자 1년 정도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3개월 이후에 공매도를 쳐난 세력들이 대차 잔고 만기에 따라 가지고 빌린 거 만기에 따라 갚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앞서 종합주가지 2,400포인트 공매도를 쳤는데 2,500, 2,600포인트 가면 주가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매도 쳤던 세력들이 손실이 발생되게 되게 되면 이번에 공매도 그 규정 강화에 따라 가지고 기관 투자가들도 담보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른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소시키즈라고 그러죠. 주식을 사서 손실하더라도 갚아야 되는 거. 그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악재지만은. 지금은 악재용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런데 향후에 3개월 이후 먼저 6월 달이죠. 4월, 5월, 6월. 6월 말 정도부터는 그때서부터는 이제 상환해야 되는 물량도 있을 거고 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쇼시키도 들어올 수 있을 거고 그때는 호재로 작용하는 거예요.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은 다만 아직도 공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번 잘 버티면 된다. 그런 쪽이죠. 그래서 지금도 공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조심 이달 말까지는 좀 나올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겠지만 향후에 이게 이제 호재 요인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 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단기 악재 요인이지만은 한 달, 두 달, 특히 3개월 이후부터는 대차 잔고 만기에 따라 가지고 무려 단기간에 11조 원 정도, 12조 원 물량이 지금 9거래일 동안 나왔으니까 상당 부분이 3개월 이후에는 상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공매도로 해서 어려웠던 종목들 자체는 나중에 3개월 이후부터는 수급이 좋아지면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둘 필요 있어요. 그렇죠? 꼭 현재로서는 악재 요인이지만. 자,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공매도 출현 것 자체는 악재 요인이니까 오늘 공매도 나오는 종목을 제가 장 끝나고 제가 스크립 해본 겁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종목은 계속 나와요. 1등 종목이 SK이노베이션입니다. 무려 46%입니다. 전체 거래량에. 전체 거래량의 반이 공매도라고 보시면 돼요. 한미 반도체도 무려 46%입니다. 근데 이들 종목의 특징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SK 하이닉스 공매도 비중이 이것도 44%네, 있어요. 전체 반 정도가 공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 종목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제가 계속 체크하는데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물량을 소화하고 오늘 관련 종목들 SK 이노베이션 오늘 주가 급등 나왔죠. 한미 반도체도 급등 나왔죠. 근데 만약에 또 약세 국면 쪽에서 관련 종목들은 나와요.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량 40% 나오니까 최소한 20% 정도 줄어들 때까지는 비중이, 거래 비중이. 근데 그렇죠. 그 다음에 TKG 휘프켄스, KG 모빌리티 최근에 계속 나오는 종목이 30, 40% 나온 종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형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은 오늘 나타난 것 같고 S-오일 이들 종목입니다. 계속 공매도 첫날부터 전체 거래량의 30% 정도가 계속 나오는 쪽이니까 한편으로는 나오고 있다는 자체는 부담이지만은 앞서 이것만 잘 견디면 나중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은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 코스닥에 보시면 2차 전지가 없죠. 그동안 엄청 많았던 이제 1등이 지금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전체 비중의 36%. 카카오 게임즈는 계속 지금 첫날부터 계속 나와요. 30% 넘습니다. 1등. HPSB도 계속 나옵니다. 오닉 IPS도 계속 나옵니다. 30%대입니다. 30 전체 비중에. 서울반도체가 최근에 들어온 것 같고요. 하나마이크론도 최근에 들어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죠? 주성 엔지니어링이 꾸준히 나온 거. 여기 보시면 코스닥에 2차 전지가 없죠. 최근에 초반부터 많이 나왔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이제 10%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에코프로, BM도 한 자릿수 아래로 떨어졌고 30% 40%에서 에코프로도 첫날 200만 주 가까이가 나왔는데 지금 프로테이지가 한 3, 4% 떨어졌습니다.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아직까지 관련 종목들은 대차장고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향력은 많이 떨어졌다. 이 부분은 이번 주까지는 이번 주 아니라 이달까지는 공매도를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오늘처럼 주가 강세일 보일 때는 공매도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 오늘 또 영향력이 없었냐? 오늘 차이가 뭐냐면요. 오늘 영향이 공매도가 꽤 나왔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도 있었지만은 프로그램 매수 영향 때문입니다. 오늘 좀 표를 좀 보이시게 되게 되면 왜 오늘 공매도 꽤 나왔는데 시장 영향 없이 오늘 종합주가 150포인트 올랐냐?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 시장에서 종가상으로 7,450억을 샀잖아요. 근데 장중에는 1조 3, 4천으로 샀어요.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 뭐예요? 선물 매수가 좀 들어오면 기관 투자가들 금융투자 중심의 선물 매도 오늘 1조 2천억 팔았잖아요. 현물 매수가 들어오니까 이거 커버가 된 거예요. 공매도 물량을 커버가 된 거예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안 들어오면 어때요? 영향 컸죠. 오늘 공매도. SK 하이닉스는 오늘 상승 탄력이 떨어져서 공매도 영향을 받았지만 한미반도체는 별다른 영향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그런 경우예요. 프로그램 매수 때문에. 그동안 외국 투자가들이 지금 공매도 파는 기간 동안에 제가 계산해 봤더니 현물에서 10조 원 팔았고요. 대충. 그 다음에 선물에서 6조 원을 팔았어요. 6조 원을. 3월 27일부터. 근데 오늘 이제 미국 시장 급반등을 하면서 오래간만에 외국 투자가들 현물에서 3,300억 샀고 앞서 10조 원 판 것 중에 근데 공매도를 감안하면 판 거죠.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 10조 원을 팔았다고 그랬는데 오늘 7,400억을 판매를 한 거예요. 아직도 매도 포지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즉 오늘 또 공매도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사면서 기관 투자가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상쇄하면서 앞서 SK 하이닉스라든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은 선물 매도가 많이 줄었는데 코스피 시장의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SK 하이닉스라든가 종목들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이들 종목들은 프로그램 매수에 영향을 받으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공매도를 상승시켰다. 근데 만약에 내일이라도 외국인 투자가 선물 안 사고 프로그램 매수가 안 들어오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매도 대차장고가 많고 최근에 공매도 나왔던 종목들 계속 나오니까 이들 종목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자, 이걸 보시면 제가 시장의 방향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국내 시장과, 보시면, 이게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종목, 삼성전자에서부터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바이오스, 시가총액, 네이버까지 10종목입니다. 이들 종목이 시가총액이 지금 872조 원이야, 총 더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현재 시가총액이, 코스피가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에서 2,200조 원이, 2,003조 원입니다. 2,003조 원인데 이 10종목이 871조니까 이들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이들 종목이 주가가 비싸면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지는 거고요. 떨어질 거고 하락의 여지가 생기는 거고 이들 종목이 주가가 비싸지 않다. 생각하면 주가가 안 떨어진 거예요. 저는 이거 가지고 시장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삼성전자 제가 53,000원, 52,500원 난공불락이라고 그랬었죠. SK 하이닉스 주가 싸죠.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는 비싸죠. 비싸죠. 이번 실적 좋게 나왔지만 AMPC 빼고는 그렇고 삼성 바이오스 주가 싸다고 볼 수가 없죠. 현대차 주가 엄청 싸죠. 셀트리온도 주가 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아차 싸죠. 하나 에어로패스 적정하죠. KB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주가는 싸죠. 여기서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 자체는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보기에 약간 삼성 바이오 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들 종목이 떨어지겠어요? 쉽지 않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32만 원대 사가지고 38만 원에 팔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최근에 약간 이제 시장 안 좋아서 30만 원 초반까지 좀 내려왔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성장하는 주식이니까 주가는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이들 종목이 이들 종목이 어떠냐? 작년 연초에 제가 이거 계산할 때 시가총액이 850조 원이었어요. 근데 871조 원이 됐다는 것 자체 뭐예요? 작년 연말 대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올랐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스닥 시장의 종목들입니다. 나스닥 시장 종목들은 오늘 밤에 새벽에 끝난 12% 급등한 것 자체가 반영되지 않는 수치예요. 수치인데 나스닥 시장이 지금 시가총액 열정목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이 어제 날짜로 1위였는데 오늘 날짜로 애플로 바뀌었죠. 애플 다시 추월했어요. 2등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등이 엔비디아인데 작년 제가 12월 달에 이거 계산할 때 지금 이경 708조 원이잖아요. 열정목은. 작년 연말에 이경 7천억이었거든요. 현재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7천억, 약 7천조 원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30% 정도 떨어졌다가 이제 간밤에 나스닥 시장 12% 반등 나왔으니까 작년 연말 기준에서 이들 종목들은 약 20% 넘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들 종목이 제가 별리는 어떠냐?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엔비디아가 올해 실적 기준에 가지고 PER이 21.4배입니다. 내년도 실적 기준에 가지고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기 전 $90 중반으로 본다 한다면 PER이 16배까지 떨어졌어요. 16배. 엔비디아가 16배고 ROE 좌표가 68%니까 엔비디아가 내년도 실적 기준에서 16배면 주가 싸요, 비싸요? 안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는 대체적으로 제가 이런 관세 폭탄 얘기 나올 때 $110 정도는 하방이 지지가 될 거라고 썼는데 이번 이제 관세 폭탄 때문에 $86까지 내려갔다가 간밤에 $110 회복이 좀 됐죠. 다른 종목들도 이제 주가가 좀 떨어져서 PER 기준으로 해가지고 테슬라만 지금 83.3배지 다른 종목들은 다 이제 30배 미만이에요. 앞서 애플이 워런 버핏이 팔았을 때가 PER이 43배까지 갔거든요. 지금은 이제 올해 실적까지 감안해서 23배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PER 단위로도 이제 30배지만 ROE 지표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나스닥 시장 물론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면 실적이 얼마만큼 하향 조정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비싸지가 않다. 국내 코스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애플 주가가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졌다 금방 빠르게 올라오잖아요. PER 내년도까지 엔비디아 실적 성장은 확실한 거니까. 미국의 기업들과 특징이 뭡니까? ROE 지표가 53%라고 했어요. 엄청난 성장성입니다. 우리나라는 12.8%밖에 성장하지 않아요. 기업의 가치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할 때 미국 시장이 5배 올라갈 때 우리 시장은 1배밖에 못 간다. 50% 올라갈 때 10배밖에 못 간다. 기본적 분석상. 대신 제가 하고 싶은 것 자체는 왜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지느냐. 미국 시장은 하방이 많이 열려져 있다. 그냥 PBR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PBR이 시가총액이 2.5배인데 시가총액 열정목이. 근데 우리나라 전체 PBR은 지금 0.8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가 비싸다는 겁니다. 굳이 따지면. 우리나라 따지면. 여기 시가총액 삼성전자에서 네이버를 빼고 나는 다른 종목들은 PBR이 0.78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 이들 종목들 PBR이 0.5배니까. 물론 이들 종목 중에서 LG에는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PBR을 많이 까먹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더불어서. 그런 특징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만큼 주가 싸느냐를 단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제가 오늘 한국 시장 박앤세일이라고 했잖아요. 단적으로 여러분 다 비교해버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이제 급등한 거 반영해가지고 시가총액이 4,235조 원으로 시가총액 1등이 지금 애플이고요. 4,362조 원. 전일 18% 급등하면서 엔비디아가 4,000조 원입니다. 자, 보세요. 하다못해 대만의 TSMC가 시가총액이 1,208조 원이에요. 주가야 싸냐 비싸냐는 볼 땐 제가 시가총액 가지고 비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가총액이 2,347조 원입니다. 앞서 오늘 종가 기준해 가지고 코스피가 시가총액이 오늘 주가 급등을 가는 2,003조 원이고요.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약 343조 원이가 됩니다. 두 개 합치면 2,347조 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코스피 그 700개 종목, 코스닥 시장 1,400, 500개에 대해서 토탈한 2,200, 300개 종목들에 대한 물건 가격으로 따지 2,347조 원밖에 안 되는데 대만의 TSMC 한 회사 팔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닥하고 코스피 상장회사
반은 사고도 남잖아요. 하다못해 엔비디아 주식을 팔면 우리나라 회사 주식들 다 사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가 낮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주가가 얼마만큼 주가 싼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돈 번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못 버냐? 그거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생각하면 주가가 엄청 싸죠. 예, 주가를 물건 가격으로 시가총으로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예, 극단적으로 우리나라 주가가 쌉니다. TSMC 한 회사만 또 못한다. 대만에. 예, 삼성전자가 시가총이 360조이니까 TSMC 팔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 그렇죠. 한 3개 정도로 사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제값을 못 받고 있는 거고 주가가 엄청 싼 거죠. 예, 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는 항상 얘기할 듯이 뭐 지금 이제 주가 떨어지니까 얘기 많이 하죠. PBR로 따지면 지금 0.78배입니다. 예, PBR로 따지면 0.78배. 앞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몇 종목은 2.5배라고 그랬잖아요. 2.5배인데 2.5배인데 현재 0.78배입니다.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PER 단위로 지금 8배 미만까지 떨어졌습니다. 8배 미만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주가 좀 떨어지면서. 예. 자, 우리나라 시장하고 이게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시장 안 떨어진 이유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예. 자, 이게 미국 시장이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는 PER이 8.0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서. S&P가 최근에 PER이 22배인데 25배에서 18배로 떨어졌고요. 예, 그 다음에 나스닥 시장이 작년도에 33배였는데 주가 떨어지죠. 여기잖아요. 주가 떨어지 28배로 떨어졌습니다. 자, PBR은 0.8배. 예, 그 다음에 S&P 500이 PBR이 5.5에서 4.2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나스닥 시장이 아마 7.5배에서 6.9배로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습니다. 예, 이 차이가 무슨 차이냐? 이게 PBR로 보면 워낙 높으니까, 물론 이제 PR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완전 전평가지만 이건 이제 고평가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이 PBR이라는 게 사실 프리미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 하방이 많이 열려져 있고요. 많이 열려져 있는데, 예, 열려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올해 1월 달에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시장에 작년도에 우리나라 서학개미들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한국 주식에 투자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손실이 어떠냐? 얼마만큼 손실 났느냐? 작년도 12월 말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작년도 제가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상학개미들의 전체 1175억 달러를 투자를 했거든요. 1175억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2023년도에 890달러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물론 주가가 올라가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도 있는데, 근데 제가 어제 미국 시장 주가 급등한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손실 얼마만큼 나냐. 근데 테슬라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서학개미가 작년 연말에 테슬라가 404달러 있어요. 예. 32.7% 떨어졌고요. 예.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어제 주가 급등했지만은 작년 연말에 130달러 있으니까 약 14.9%. 그 다음에 애플이 어제 많이 올랐지만 20.8%. 예.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별로 안 떨어졌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ETF 쪽입니다. ETF 쪽입니다. 이게 레버리지 ETF 쪽이에요. 나스닥 성장주 3배짜리 겁니다. 예. 성장주. 그 다음에 아이온큐가 6번째를 맡고 있는데 36% 떨어졌고, 예, 알파벳. 예, 그 다음에 이거 테슬라의 레버리지 2배짜리 투자하신 분은 64% 떨어졌어요. 유일하게 수익 난 종목이 작년 연말 중에 팔란티어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22% 손실이에요. 어제 주가 급등한 걸 감안해서 급등하기 전에는 33% 손실 났거든요. 예. 앞서 우리나라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앞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히려 올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올해 1월 그 두 번째 시간에 1월 9일 날이에요. 1월 9일 날 한국 주식에 투자하라. 한국 주식에 투자하라. 국내 증시가 과다하게 디커플링했다. 작년도에 알다시피 코스피가 9% 떨어졌고요. 대신 나스닥 시장은 작년도에 28% 올랐고 코스닥이 작년도에 무려 27% 떨어졌는데, 그렇죠? 2023년도도 마찬가지죠. 2023년도 코스피가 18%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 시장은 43% 떴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나스닥 시장이 거의 60% 70% 올랐는데 작년도에 코스닥 시장은 27% 떨어졌으니까 과다한 디플링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미국 시장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턴. 리스크는 큰데 수익의 기회가 크지 않다. 왜? 시가 기술주들이 워낙 많이 떴고 밸류 자체가 워낙 높았으니까 주가 뜰 때. 지금 그렇게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시장도 지금 안 좋아 다시 내려왔지만은 앞으로도 뭐냐? 앞으로도 한국 주식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은 많아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작년도에 안 좋았다고 그랬죠, 2년 동안. 반종의 효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밸류업 정책이 작년도 추진됐고, 올해도 추진이 좀 될 거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기금 주식 계속 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제가 상법 개정, 될 거예요. 무산이 좀 됐지만은, 그 다음에 신정부 출범 기대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바뀌어요. 저는 두 가지 부분을 올해 국내 시장에 충분히 디커플링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관세로 인해 가지고 충격이 왔는데 기회가 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인데, 일단은 상법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저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3월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면 됐는데 대통령과 거부권 행사했죠. 개정은 다시 올릴 거예요. 외국인 수급이 됩니다. 이거 최근에 아시아 지배구조 협회에서 한국의 상법 빨리 개정해라. 개정 안 하면 한국 시장 돈 빼겠다. 압력을 넣고 있어요. 외국 투자가들 상법 개정을 원합니다. 외국 투자가 이거 개정되면 저는 상당히 국내 시장에 영향이 클 거라고 봐요. 결국 이제 대통령 선거 전후해가지고 선거 끝나고 전후해서 현재 지금 야당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개정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주가의 모멘텀이라 좀 봐요. 모멘텀이라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이 제가 엄청 저평가라고 그랬잖아요. 불안하신 분들은 제가 벤저민 그레이엄이 그 투자 원칙이라 할 수 있는 그 잃지 않는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해 좀 드릴게요. 정말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안전하다는데 부동산보다 더 안전한 주식이 많아요. 안전하면서도 모멘텀만 부각되면 100% 200% 갈 주식. 어떤 주식이냐? 일단은 이것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해당되지 않아요. 유동자 뭐냐? 벤저민 그레이엄이 얘기한 거는 유동자산이 그 시가총액의 70% 이상 되는 주식. 유동자산이나 뭡니까?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가능한 자산이 시가총액보다 70% 미만인 주식. 그런 주식을 사게 되면 절대 손에 안 단다는 거죠. 근데 그들 종목을 제가 예컨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해당이 안 되죠. 70% 미만 154%니까. SK 하이닉스 284 이것도 해당 안 되죠. 삼성 바이오로직 1282%니까 더 이상 해당 안 되죠. 딱 해당되는 게 현대차가 해당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70% 미만짜리 회사가 LG화학이 해당이 되면 되고, 이런 기준에 따르면 나중에 제가 다시 종목 선정할 때 제가 완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 나는 전체 부동산처럼 안정적으로 투자하면서 주가가 싼데 모멘텀 부각되면 100% 200% 갈 수 있는 주식. 이런 주식인데 이런 종목도 이제 배당 수익까지 고려해야 되겠죠. 이들 종목 중에서는 아까 대형주들은 없는데, 대형주식 시가총 상위 종목들은 포스코하고 LG화학 정도밖에 없는데 개별 종목들은 많습니다. 예컨대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2,500억인데 유동자산 당장 팔면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이 1조 6,700억이라는 거예요. 그게 13.9%니까 70점 미만짜리 사라는 건데 이거 배당수는 없죠. 한솔제지 같은 경우도 PER도 3배밖에 안 돼요. 유동자산은 8,600억인데 현재 시가총 1,846억이니까 LF 같은 경우도 그렇죠. 대상도 그렇죠. 대상도 그렇죠. 이런 종목은 정말로 안전이 현재 같이 불안하신 분들, 공포스러울 때, 이런 주식들은 공포스러울 거 하나도 없죠. 있어요. 주가 떨어지면 엄청 자산가 뛰어난 회사니까 하방이 지지가 좀 될 거고, PER도 낮으니까, 또 주가 떨어지면 오른쪽에 배당 수익 높은 종목들을 가지고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유형의 종목이 제가 몇 개 골라봤는데, 코스피 시장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이제 결국은 올해 이제 상법 개정되고, 주주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가 된다 한다면 우리나라도 기업 가치 유지를 해가지고 종목이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올해 오지 않겠는가. 그런 시기가 오면 제가 이들 종목들을 다시 한번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은 당장 뭐냐? 낙폭과대 과대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당장은 앞서는 제가 변동성이 커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한테 방어적인 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리는 전략이라고 그랬고,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이잖아요. 낙폭과대 종목들 다 반등 나와야 됩니다. 시장 대비 하락하면 큰 종목, 대표적으로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들이 공매도 때문에 빠진 게 2차전지, 유리기판, 반도체, 로봇 관련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들 종목 중에서 지금 공매도가 많이 나오니까 대차 종목가 높은 종목은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그렇죠. 반등 나오면 또 공매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종목 제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하잖아요. 그러면 1분기 실적 허점 및 밸류에이션이 고려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뭐 4월달 1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종목이 떨어졌느냐? 제가 그 최근 그 3월달 이후에 하락 중 20일 동안 20일입니다. 20일 거래일 동안 고점 대비해서 하락 큰 종목을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가장 하락이 큰 거 자체가 에코프로 머티예요. 53% 떨어졌어요. 오늘 주가 13% 반등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산 로보틱스가 48% 떨어졌어요. 최근에 20일 거래일 동안이에요. 오늘 8%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필옵틱스 유리기판 관련 종목 다 떨어졌어요. 필옵틱스 뭐 JNT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뭐 대충 40~50% 떨어졌더라고요. 오늘 6%밖에 반등이 안 나왔어요. 오늘 그때한테 많이 밀렸죠. 그래서요. 그 다음에 SKC 이것도 유리기판 관련 종목이죠. 36% 떨어졌다가 오늘 9% 반등 나왔으니까. 한미반도체 36% 떨어졌다가 10% 반등 이래요. 그 다음에 일진전기, 전력기기 관련 종목도 다 떨어졌어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앞서 SK이노베이션이 공매도 직격탄을 받아서 34% 떨어졌는데 오늘 10% 반등 나왔어요. 이게 오늘 10% 반등 나왔으니까 24% 떨어진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산일전기. 오늘 13% 반등 나왔네요. 34% 떨어지고. ISC, 하나모트리얼즈, LG이노텍, SL, 테스. 제가 주요 종목들 뽑아봤습니다. 자, 이들 종목 중에서 이제 종목을 앞서 이들 종목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시장 대비 앞서 이들 종목도 낙폭이 큰 종목이라고 했으니까 이 종목 중에 대차장구가 높은 종목들, 약간 대차장구가 높은 종목들 대표적으로 앞서 제가 얘기했죠. 한미반도체 관련 종목들 대차장구가 높으니까 대상에서 좀 제외해야 되겠죠. 당분간에서요. 그런 것들을 제외를 좀 하고 또 1분기 실적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관련 종목들을 해서 본다 한다면 LG이노텍입니다. 일단 실적은 20에 30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올 거예요. 영업이 한 1,000억 정도 예상하는데 1,300억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앞에 애플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일단 관세 부분 자체 이제 90일 동안은 악재 요인이 없을 거고요. 일단 협상을 통해 가지고 현재 상호관세 25%보다 낮아진다는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악재는 다 반영이 됐다고 봐요. 이제 90일 동안 달리 나올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봐요. 그다음에 예산 주가 자체는 스마트폰 부분 자체는 안 좋지만은 유리기판 사업에 착수할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SKC는 안 된다는 겁니다. LG이노텍,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SKC는 대규모 적자잖아요. 근데 LG이노텍은 PER 단위 6배밖에 안 되는데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하게 된다는 회사 기판 회사니까 이들 종목도 수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SKC 관련 종목들이 주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LG이노텍 최근에 14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고 오늘 주가 반등 나왔지만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 20%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차트는 시간이 안 돼서 안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LG약입니다. 앞서 회사 자산 유성자산 대비 대형주에서 포스코보다 더 쌉니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분가치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LG 에너지 솔루션은 LG약이 지배를 하고 있는 쪽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분이 지금 81% LG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회사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증자를 할 가능성이 큰데 LG약 같은 경우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이 많기 때문에 지분을 팔 가능성이 크죠. LG 에너지 솔루션 공매도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30% 나오고. 근데 LG하고 공매도 없어요. 그리고 밸류를 따진다 하더라도 LG약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사신 분들한테 저는 LG약을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20만 원대 추천해 드렸다가 27만 원까지 가다가 다시 20만 원 내려갔다 22만 원대인데 실적 좋다. 실적 무난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입니다. 실적은 예상 실적이 부합하게 나올 것 같고요. 현재 반도체방 자체가 낸드방, 디램을 중심으로 낸드방이 좋아지니까 관련 업종에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 종목 낙폭 가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 4분기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고요. 또 랜드업황이 좋아지면 대표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테스입니다. 이번 1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맞죠? 작년 4분기 최대 실적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서진시스템이 이제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은 주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베트남의 관세가 46%대인데 아마 줄어들겠죠. 더 이상 확대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악재 충분히 반영됐다고 봅니다. 주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는 자동차 사실 분들은 저는 완성차라도 부품 사실 분들은 SL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GM과 현대차 그룹의 북미 쪽에 70%를 담당하는 회사고, 뭐 전기차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램프 회사니까
가장 주가가 싼 회사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오늘 장 제가 한마디입니다. 오늘 시장 딱 하는 얘기예요. 앞서 제가 오늘 공포의 주식을 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주식 투자는 이래야 성공한다는 겁니다. 낙관론자에게 주식을 팔고 비관론자에게 주식을 사야지 성공한다. 그렇죠? 공포의 주식을 사라. 모두가 비관적일 때 주식 사고, 그렇죠? 모두가 희망적일 때 그때 주식을 판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 이번 주 일요일도 토마토 투자자문 채널을 통해서 공개 방송이 이어집니다. 시간 되신 분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